조선일보와 땅짓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기자 차학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유아령 에디터입니다. 봉다방이 뭔지 궁금하네요. 봉다방이 뭐죠? 네, 여러분들이 봉다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 주간에 부동산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 그리고 화제의 인물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봉다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타벅스 아닙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률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예상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값 폭등 땅에 어느 때보다 주택 정책에 대한 공약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과 달리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김 소장님 모시고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물론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네. 자, 뭐 서울 집값 오르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단편적으로 오른다 내린다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장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를 곳은 오르고요. 오르지 못할 곳은 오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 재건축, 네. 재개발 규제 완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임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건축을 사실상 규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잠실의 주공 5단지, 네. 대치동의 예. 음마 아파트, 거의 10년째 지금 막 재건발 제자리 걸음이죠. 진도를 못 나갔죠. 문제. 네.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선거 공약의 두 단지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책들을 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인허가 단계에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그런 좀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그동안 부당했던 것들은 먼저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마 아파트나 5단지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네.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아가지고 더 오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 분석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집값은 한 번도 싼 적은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요. 저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태고 10년 내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더 올라갈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2019년도에서도 그랬었고 2021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실중공 5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엘스랑 리센츠라고 하는 2009년도, 200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12년도, 13년 차인데 그 아파트의 34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가 지금 22억에서 24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잠실중공 5단지의 동일 평형대가 거의 가격이 같아요. 근데 지금 잠실중공 5단지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거의 무상으로 40평대 이상 아파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지도 훨씬 더 잠실중공 5단지가 좋고 엘스나 리센츠보다 상품도 훨씬 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돈 있으면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잠실중공 5단지가 싸 보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답변을 해. 엘스나 리센츠랑 비교해 봤을 때는 싸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다는 자, 거죠. 그런 로직이라면 사람들이 네. 당연히 주공 5단지나 음마 아파트를 살 거고 그러면 네. 또 가격이 오르면 오 시장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재건축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오를 수 있는 상품들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잠실주공 5단지의 상품성이 높다는 것들, 사업성이 높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단은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요.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찰적인 여유가 있는 세대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지금도 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고가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수요층들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근데 강남 말고도 사실은 이번에 오 시장님 공약을 보면 용적률 자체를 전국보다 서울시가 50에서 100% 정도 낮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네. 사실은 강남도 영향을 받겠지만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 사실 지금까지 못했던 아파트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었고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업성이 높던 낮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게 크게 이렇게 막지만 않게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었는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낮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던 단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은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 이게 아니라 사업성이 낮아서 진도를 못 나갔던 아파트들이 진도가 나갈 수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아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북도 불붙나요? 강남처럼?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재건축 단계에 들어간 아파트가 좀 한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트렌드가 이제 구축보다는 신축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신축 위주로 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만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에서 신축이라든지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금액이 적어서 그런 분들은 지금 경기도나 인천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위주로 먼저 오를 것 같고 좀 연이어서 아마 경기도나 인천까지도 조금 혜택을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그 오를 곳은 오른다. 네. 이제 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러면 강남 아까 얘기하신 그다음에 강북의 일부 재개발 뭐 이런 데 말고도 어떤 좀 특정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좀 호재가 생겼던 지역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되거나 될 곳들뿐만이 아니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전철이 좀 개통되는 지역이라든지 광역교통망이 생기는 지역들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거래가 좀 안 됐던 지역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새로 생기는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주인 신축이 있는 입지들까지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인데 네. 아파트 가격에도 이 한계선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1억이 한계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셨던 적이 있던데 오를 아파트 오르더라도 무한정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강남을 한 1억이 1차 지금의 어떤 한계선이라고 보시나요? 평당 1억 정도가? 평당 1억의 한계선이라고 말한 것은 벌써 이미 몇 년 됐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제가 2017년도 아마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한계선을 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고 있었던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랜드마크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 시점에서 일단 재건축 아파트 빼고요. 그건 지분 가격이기 때문에 온전한 평당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입주한 새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한번 봐야 됩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34평형이 35억 원 이상의 몇 번 거래가 됐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아파트가 계속 1억 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올라갈 여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현 시점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아파트고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곧 준공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그 아파트를 역전할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착공을 이미 했고요. 아마 2, 3년 안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1, 2년 후에 반포주공 1단지라고 하는 단지가 또 준공해서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 원이면 레미안 원베일리나 반포주공 1단지는 1억 원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입지랑 상품이 월등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 상향선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1억 원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입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가격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네.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펴겠다고 한 거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네.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혹은 뭐 무한정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라는 게 집값 올리는 정책은 아니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이제 장기가 있을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들은 예측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공급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을 시키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 재개발 지금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좀 많이 안 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공급이지만 계속 분양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진도가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단기간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외 지역들, 그러니까 비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진도가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는 진도가
잘 못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 5년, 10년 동안에 재건축 아파트로 새 아파트가 될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몰렸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공급 사인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장 서둘러서 집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목동 지역과 여의도와 상계동, 여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10년 동안에 순차적으로 많이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사인을 주게 되면은 아마 당장 주택을 급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잦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지만 지금 이제 서울의 24개 자치구청장이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네, 서울시의회도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요건이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실 서울시장이 구청장과 시장이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뭐 시장은 오케이를 했지만 또 구청에서 또 뭐 예를 들면 안전진단 같은 경우 또 대부분 또 구청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예를 들면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게 약간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 이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그만두실 때도 거의 같은 이유로 그만뒀거든요. 워낙 이제 조례도 바꿀 수 없고, 왜냐면 이거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도 나가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올리려고 하면은 조례를 바꾸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의 의미는 같은 경우는 공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공약들로 양 진영이 이렇게 좀 싸웠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인정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아마 다음 선거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좀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울시라든지 경기, 인천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활성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규제를 좀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는 아마 좀 규제 완화 쪽으로 사람들이 희망하는구나 정도를 정부에서 인식을 했다 정도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론 1년짜리 이제 뭐 시장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주는 어떤 그 시그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의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게 더 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과연 바꿀 것인가? 이게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 바꿀 것이다 저는. 왜냐 네. 여태까지 4년간 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해온 정책이 결국은 분배의 정의 어떻게 보면 정인데 정의 공평 이제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지만 마지막에 지금 사실 공급도 그래서 이 지난번 뭐 이사 대책인가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놓았을 때에도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그게 이제 민간 주도 이 주택 공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도자료 내용이 바뀌었어요. 공공 주도로 민간 합동이었죠. 그러니까 민간 합동에서 공공 주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정의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사건건 1년 동안 제가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면 더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거든요.